저는 올해로 80이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인생을 헛살았나 싶어 속상한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생 가족들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세대야 워낙 살기 힘들었잖아요. 다들 살기 힘들다 보니 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져 사는 일도 허다했죠. 저는 10살도 되기 전 아버지를 따라 여기저기 안 가본 곳이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대장장이었는데 일하던 대장간이 문을 닫게 되면서 일이 뚝 끊겨버렸어요. 먹고 살 길이 빠듯하다 보니 어머님과 누나들까지 고향에 있는 공장에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자식 공장으로 내몰고 가장인 자신이 집에만 있을 수는 없다면서 저를 데리고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지방 여기저기를 다니며 닥치는 대로 일하셨어요. 누나만 둘이었던 집안에 막내로 아들인 제가 태어나다 보니 아버지는 저를 유난히 예뻐하셨습니다. 도저히 저를 떼어놓고는 일을 다닐 수 없다면서 지방까지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는 당시 아버지의 곁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밭일부터 막노동까지 아버지가 안 하신 일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일하실 땐 저도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저 입히고 먹일 것만 빼고는 모두 다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 곁에서 돈 버는 일도 많이 배웠지만 가장이 무엇인지를 제일 많이 배웠습니다. 가장은 언제나 처자식이 1번이어야 했어요. 자신보다도 먼저였죠. 그런 아버지를 저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 누비다 보니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어떨 땐 배에서 만난 사람들과 몇 날 며칠을 함께 뒹굴어 자기도 하고 어떤 날엔 밤새 차를 타고 쪽잠을 자는 날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옆에 있던 아저씨들이 물었어요. 꿈이 뭐냐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 같은 가장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80이 넘은 지금도 그때의 아버지 얼굴이 생생해요. 입은 환하게 웃고 계셨지만 눈동자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따라 대장장이가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일찍이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로 서울에 올라와 무작정 대장간에 취직해 일했어요.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해 40년 넘게 한자리에서 일했습니다. 아내도 그곳에서 만났어요. 아내는 제가 일하던 대장간이 있는 을지로에서 옷장사를 하던 여자였어요. 아내를 처음 보았을 때 무슨 이런 여자가 있나 싶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여자 중에 드세기로 제일 드셌거든요. 여자가 어쩜 제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데 이상하게 그게 싫지가 않더군요. 오히려 다 귀엽게만 보였어요.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딱 저와 아내를 두고 한 말이었죠. 아내는 저와 달리 참 똑똑했어요. 저는 중학교도 간신히 졸업했지만 아내는 고등학교도 나왔거든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셈도 잘하고 어려운 말도 잘 알아듣는 게 제 눈에는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참아줄 수 있었어요. 사실 아내가 목소리도 크고 사람들과 싸우기도 많이 싸웠거든요. 시장 사람들이랑 하도 싸우고 다녀서 제가 말리러 다닌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싸우고 다니냐고요? 저에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인물은 아내를 쏙 빼다박아 예뻤는데 머리는 절 닮았는지 영 나빴어요. 학교에서 시험만 봤다 하면 못 봐서 동네 애들 사이에서 항상 놀림을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체격도 작아서 매번 맞고 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아들 손을 잡고 아들을 괴롭히는 녀석들을 쫓아가 흠씬 혼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까지 된 거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희 대장간 바로 옆집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제가 10년째 다니는 단골 식당이에요. 농담으로 제 아내가 차려준 밥상보다 그 식당 아줌마 밥을 더 많이 먹었다고 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죠. 그런데 아내는 처음부터 그 아줌마를 싫어했어요. 남편도 있는 옆에내가 식당에 오는 남자들한테 여우짓을 한다며 저하고도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아줌마 아들이랑 저희 아들이 같은 학교에 다녔어요. 하루는 식당 아줌마 아들놈이 제 아들놈이랑 싸워 제 아들놈 코피를 터뜨려 놨나 봐요. 그날 점심때 아내가 장사를 하다 말고 식당에 쫓아왔더군요. 이 예쁜 내가 식당에 오는 남자들한테 살랑살랑 꼬리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내 귀한 아들 코를 터뜨려? 뭐야? 이게 미쳤나? 내가 언제 남자들한테 꼬리를 쳤다고 지랄이야? 이게 말이면 다한 줄 아나? 네가 내 남편 반찬 갖다 줄 때마다 눈웃음 흘리면서 살랑거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네 못생긴 아들놈 때문에 우리 잘생긴 아들 콧대 내려앉으면 책임질 거냐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네 남편이나 네 아들이나 둘 다 두꺼비같이 생겼구만. 어디서 개소리하고 앉았어? 뭐? 개소리? 어디 한번 개소리 내는 미친년한테 당해볼래? 그날 시장바닥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막무가내로 굴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오랫동안 시장에서 가게하면서 별별 일을 다 겪어서인지 젊을 때 드셌던 성격이 점점 더 불같이 변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도 아내는 잘 참지를 못했어요. 문제는 아들도 똑같이 키웠다는 겁니다. 제 아들 녀석이 어릴 때부터 체력도 약하고 공부도 잘 못했어요. 아내는 그런 아들을 강하게 키우겠다고 운동이란 운동은 다 시켰습니다. 저는 영 안 되면 대장간에서 일 가르치면 된다고 했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처럼 키울 수는 없다면서 운동이든 악기든 예체능이라도 시키겠다고 버는 족족 아들에게 다 투자했죠. 아내 생각에 전부 동의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에게 부족한 건 없이 다 해줘야겠다는 마음만은 저도 아내와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으니까요. 힘든 형편에도 제가 하고 싶다는 건 다 하게 해주시고 먹고 싶다는 건 다 사주셨어요. 누나들이 샘낼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저와 아내 둘 다 먹고 사느라 바빠 아들을 마냥 오냐오냐 키웠더니 아들이 어느새 망가져 있었어요. 아들의 문제를 처음 알게 된 건 저였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날도 제가 대장간에서 한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게로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글쎄 제 아들놈이 파출소에 있다네요. 다른 학교 아이들과 싸움이 붙었는데 제 아들 녀석이 심하게 상대방 아이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은 아이 부모가 제 아들 녀석을 신고했대요. 무조건 감옥에 넣겠다고 난리가 났답니다. 저는 놀라서 한달음에 파출소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맞았다는 아이들의 말을 듣는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만하라고 죽는다고 말렸는데도 제 아들놈이 멈추지 않고 때렸대요. 심지어 싸운 아이 중 한 명은 상태가 심각해 병원에 입원까지 했답니다. 저는 한숨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거기다가 파출소에는 아들 학교 선생님까지 와 계셨습니다. 저 새끼 저거 완전 미친놈이에요. 권투 배웠다고 자랑하길래 그냥 좀 같이 놀자고 한 건데 나중에는 담뱃불까지 얼굴에 지지려고 했다니까요.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피해자 학생 부모의 의견이 강경해서 잘못하면 학교까지 잘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답답해 죽겠는데 아내는 파출소까지 찾아와 더 난리를 쳤습니다.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애 인생을 망치려고 해요. 병원비 물어주면 되잖아요. 제가 아는 아내는 분명 셈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저렇게 무식한 여편애가 된 건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아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 애들 부모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도 시원찮을 판에 당신 그게 지금 무슨 태도야? 옛날에 우리 애들 맞고 들어왔을 때 생각 안 나? 한 대만 맞고 와도 난리치고 쫓아가던 사람이 무식하게 왜 이래? 뭐? 무식? 중학교도 간신히 졸업한 주제에 어디서 나더러 무식이래? 당신이 무식한 대장장이니까 저 인간들이 우리 무시하고 내 아들 구치소에 쳐넣으려고 하는 거잖아. 아내와는 말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아주 아나무인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 내가 무식하고 배운 거 없는 대장장이라 처자식 무시당하게 하는 못난 애비다.
저는 아내에게 모진 말을 퍼붓고 다시 파출소로 들어가 피해자 부모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들이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이대로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내가 드세고 무식한 소리를 하긴 해도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 아들까지 저처럼 중졸의 대당장이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다행히 사건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학교에서도 근신을 받기는 했지만 졸업하는 데 무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의 문제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어긋나기 시작한 부부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어요. 아내는 툭하면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든 제 탓을 했어요.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고향에 살고 계셨어요. 젊어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오래된 집 한 채와 땅을 사 농사를 짓고 계셨죠. 아버지의 오랜 꿈이셨거든요. 젊어서 제대로 된 거처도 없이 매일 여기저기 남의 일만 하시다 보니 자기 집을 갖고 자기 땅에서 일하는 게 소원이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땅이 올랐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 와서는 그걸 가지고 괜한 꼬투리를 잡더군요. 매일 우리 아들 노래만 부르시면 뭘 해. 돈이고 땅이고 올라도 한 푼도 내주지를 않는데. 당신이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서 땅값 올랐는데 팔아서 돈 좀 달라고 해. 아버지 땅이 내 것도 아닌데 팔긴 뭘 팔아. 당신은 평생 일만 하고 사는 내가 안쓰럽지도 않아?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앞날 걱정되지도 않냐고. 20살 넘은 아들 앞날을 왜 내가 걱정해. 지금까지 먹이고 재워줬으면 앞으로는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지. 아내가 뜬금없이 저희 아버지의 땅 이야기를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20살이 훌쩍 넘도록 제 앞가림 하나 못하는 아들 녀석 때문이었죠. 고등학교 내내 크고 작은 사고를 치고 다니던 놈은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하더니만 몇 년째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고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아들에게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말하라. 아버지가 많이는 못 도와줘도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워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매일 양아치 같은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도대체 뭐라고 다니는지 매일 술만 먹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꼴이 한심해서 절대 돈을 주지 말라고 했지만 제 말을 들을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예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아들에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앞으로 딱 3개월만 참아줄 테니 그 안에 직장을 구해서 집을 나가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절 지원을 끊겠다고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대장간에 나와 일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월급은 주겠다고요. 저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모진 소리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들 녀석 얼굴만 보면 답이 보이질 않았어요. 다 제가 못나서 잘못 키운 탓이겠지만 어쩜 저렇게 생각이 없고 철이 없나 싶어 속이 터졌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아들놈을 싸고 드는 아내도 미웠어요. 하루 종일 새냄새 맡아가며 고생하는 남편은 둘째치고 아들놈 편만 드니까요. 제가 생각한 가정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은 항상 떨어져 지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랜만에 만나면 항상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서리를 아끼셨어요. 제가 꿈꿔온 가정은 현실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함께 있으면 언제나 서로를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는 매일 붙어 있어도 서로를 미워하고 탓하기만 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들은 제 엄포에도 변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더 못나게 굴었죠. 저는 죽어도 대장간에서는 일 안 해요. 제가 그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버지가 옆에서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천천히 해보자. 이게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도 한번 배워두면 평생은 먹고 살아. 저는 어떻게든 아들에게 사내 고실은 하게 살게 하고 싶어서 어르고 달랬습니다. 차라리 우리 대장간 그만두고 그 돈으로 큰 가게 하나 차리는 거 어때요? 고급 레스토랑이나 술집 같은 거요. 저한테 기회 주시면 제가 잘해볼게요. 혹시 알아요? 제가 잘 돼서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일 그만두고 호강하실지?
아들놈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해댔습니다. 주방에 한번 들어가 본 적도 없는 놈이 도대체 레스토랑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잠도 많아서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게 무슨 술집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하고 있네. 직장 생활도 한번 못 해본 네가 무슨 장사야? 너 내가 좋게 말하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당장 내일부터 대장간에 나와. 안 그러면 집에서 아예 쫓아낼 줄 알아. 당시에 고향에 계신 아버지도 건강이 좋지 않아 저는 이래저래 싱숭생숭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들놈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엔 아예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때는 카드고 뭐고 없을 때라 뭐든지 다 현금만 가지고 다니던 시대예요. 큰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가방에 돈을 넣어 품에 꼭 안고 다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큰 수술을 받게 돼서 저희 서울집에 와 계실 때였어요. 급하게 병원비 낼 돈이랑 거래처야 줘야 할 돈이 있어서 현금을 많이 찾아 가방에 넣어뒀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놈의 새끼가 그걸 어떻게 알고 제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상놈도 이런 상놈이 없어요. 그때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입니다. 아버지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돈 가지고 나간 아들놈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연락도 안 되고 속이 터지더군요. 아내도 아들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른다며 딱 잡아댔어요. 저는 혼자 돈을 구하러 여기저기 백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도 문제였지만 제 가게에도 들어갈 돈이 많았으니까요. 저는 하다하다 누나들에게까지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누나나 매형들도 제 생각 같지 않더군요. 저남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장인어른이 아들 하시면서 막내 아들만 챙기느라 딸들은 나 몰라라 했었는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병원비를 내놓으라니. 매형, 병원비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바로 못 드리지만 대금 들어오면 금방 드릴게요. 누나 제발 좀 부탁할게. 아버지 앞으로도 얼마나 더 중환자실에 계셔야 할지 몰라. 내가 그럴 돈 있으면 이렇게 살겠니? 암튼 난 죽었다 깨도 돈 없으니까 잘난 아들이 알아서 해. 큰 매형과 큰 누나는 모두 저를 메모차게 쫓아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기엔 집은 으리으리하게 잘 꾸며놓고 살더군요. 둘째 누나와 매형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저남, 지금 상황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처갓댁 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장인어른 땅이 어마어마하다는데 장인어른한테 하루라도 빨리 얘기해서 그 땅 좀 팔아가지고 나눠달라고 해. 그럼 돈 걱정 없잖아.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 땅을 팔아라 말아라 간섭을 해. 야, 괜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신이 병원비 좀 빌려주면 될 거 아냐. 둘째 매형은 이런 상황에서도 빨리 땅이나 팔라고 성화였습니다. 나중에는 누나랑 둘이 부부싸움하느라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더군요. 둘째 누나는 제게 못 볼 꼴을 보였다며 미안해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지금 당장 돈이 더 급했으니까요. 저는 결국 제가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가 사주신 집이었는데 급한 대로 전세로 돌렸어요. 아내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나이에 집도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집구석에 아들이 들어오고 싶겠냐고요. 저는 화가 나서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무슨 아들이냐. 저한테 이제 아들놈은 없으니 그렇게 알라고 했습니다. 아들놈이 다시 들어와 손이 발이 되게 빈다고 해도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다시는 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말해봐야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정말로 내 아들놈은 개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놈이 할아버지 병원비를 가지고 집을 나간답니까? 힘들고 슬퍼도 세상은 잘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나와 일반 병실에 잠시 계시다 요양원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아버지 병간호를 하시던 와중에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제 잘못 같았어요. 어머니가 그 정도로 힘든 줄도 모르고 저는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도 못 썼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시고 나니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누나와 매형들이 어머니 장례가 끝나자마자 집에 찾아와 난리를 쳤어요. 저는 진작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다 요양원에 들어갈 때까지 딱 1년이었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 동안 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야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셔서 아버지 병간호하시기 바빴죠. 그랬으니 병도 나신 거고요. 저는 하루하루 늘어나는 병원비를 대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때 누나들은 일절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머니고 저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 일에 신경 쓸 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저더러 바보 천체 병신이라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땅 좀 있다는 말에 홀랑 넘어가 시집와서 아들까지 낳아줬더니만 그놈의 잘난 땅은 구경도 못 해보고 이제는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면서 평생 남은 때 옷이나 팔다 뒤지가 생겼네. 아내가 말은 험하게 하지만 저는 항상 고마웠습니다. 저 하나 보고 시집와서 지금까지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며 저보다 더 살뜰하게 저희 어머니를 챙겼어요. 아들놈은 제멋대로 집을 나가버렸고 생활은 밑빠진 독처럼 버는 족족 병원비를 갖다 주느라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툴툴거리면서도 항상 제 옆에 있어줬어요. 그런 아내에게 저는 또 미안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들어와 사시게 되며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땅과 집, 재산을 모두 다 정리해 저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라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평생 자식 노릇한 건 저밖에 없으니 저한테 주신다고 했죠. 아내는 너무 좋아했지만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힘들게 버신 건데 저 혼자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지금이야 어떻든 어려서부터 누나들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누나들이랑 똑같이 나눠서 주세요. 누나랑 매형들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진작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았고 만약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돌아가시면 누나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부모님 재산을 제가 다 물려받았다고 하면 절대 가만히 있을 사람들도 아니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찾아온 누나와 매형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한결 가벼워진 얼굴들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저를 답답해했지만 이내 제가 혼자 방에 앉아 우는 모습을 보더니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세상에 그런 슬픔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까지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나니 이상하게 어릴 때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주먹밥도 떠오르고 새벽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하러 나가던 것도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누나들과 함께 즐거웠던 순간들도요. 하지만 누나들은 이미 다 잊은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을 다 나눠준 이후로 누나들은 종종 제게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누나들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게 그런 고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한번 사람이 싫어지면 아주 매몰차게 돌아서 아는 척도 안 해요. 줄 거 다 주고 계산 끝났으니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정신없이 살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더니 저도 많이 늙어 있더군요. 매일 아버지 요양원만 왔다 갔다 하고 일만 해서인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제야 저는 고향에 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를 샀어요. 남은 돈으로는 가게를 늘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또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나도 이제 더는 못 참아. 당신도 조금 있으면 환갑인데 그놈의 대장간 좀 때려치우고 우리도 좀 편한 거 하면서 쉽게 좀 삽시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대장간 일밖에 없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만둬. 당신이야말로 옷장사 그만두고 쉬어. 그래봐야 둘이 사는데 내가 혼자 벌어도 충분히 먹고 살아. 고집스럽다고 해도 할 수 없지만 저는 평생을 해온 대작간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가게에 나가 일하는 게 저에게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인상이라는 게 참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10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법 나이든 티가 난 모습으로 나타난 아들이 웬 아가씨를 데리고 가게에 찾아왔더군요. 저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 나타났냐고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보자 너무 반갑고 좋아 하마터면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을 뻔했어요. 하지만 괘씸한 건 괘씸한 거였어요. 아들놈이 제 돈을 들고 집을 나갔던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자식놈은 형제들과 다르더군요. 바짝 마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래도 제 발로 들어온 아들을 그냥 내쫓을 수 없어 근처 다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은 제게 잘 지냈냐 안부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결혼하겠답니다. 여자가 임신했다네요. 그러고 보니 아들님이 데리고 같이 온 아가씨가 아들보다 서너 살은 어려 보이는데 배가 볼록하게 나왔더군요. 그리고 아들 옆에 앉아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 될 애가 아무래도 많이 긴장한 것 같아 괜찮다고 다독여줬습니다. 그 시대야 여자가 결혼 전에 애를 가지면 세상 큰일 나는 줄 알던 시대였으니 눈물이 절로 날만 했습니다. 그래도 한 식구가 되려고 해서인지 제 눈에는 며느리가 안 돼 보이더군요. 남의 집 귀한 딸내미 마음고생하게 한 우리 아들놈이 나쁜 놈이니까요. 그런 와중에 제 아들놈은 또 정신 빠진 소리를 해댔답니다. 결혼식이니 뭐니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땅 좀 받으셨다면서요? 아버지가 저희 둘이 살 집 하나만 구해주세요.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놈이지만 이놈은 그냥 정신이 빠진 놈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들놈 말에 며느리가 아주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다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저희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달랬어요. 그렇게 울면 뱃속 아기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제 말엔 며느리는 설움이 폭발했는지 제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버님, 이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데요. 제가 임신했다고 어떡할 거냐고 책임지라고 했더니만 책임은 무슨 책임이냐고 당장 병원 가서 수술하자고 했다니까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호랑말코 같은 새끼가 제 새끼라는 게 믿기질 않았어요. 도대체 이런 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야? 이런 망나니 같은 새끼를 봤나? 남의 집 귀한 딸내미 임신시켰으면 당장에 책임지겠다고 해야지. 뭐? 병원 가서 수술을 해? 이런 개만도 못한 자식! 저는 주먹으로 아들놈을 닥치는 대로 패줬습니다. 이런 놈은 맞아도 싸니까요. 저는 며느리 될 애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 더 나오기 전에 거하게 식도 올려주고 집도 사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지난 10년 동안 뭘 해먹고 살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돈까지 훔쳐 도망갔으니 잘 먹고 잘 살았냐고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글쎄 몇 천이나 되는 큰 돈을 가지고 나가서는 그 돈을 다 날렸답니다. 친구랑 사업해보겠다고 투자를 했다는데 알고 보니 그게 사기였던 거죠. 저는 답답해서 그럼 그때라도 집에 들어왔어야지 그동안 뭘 해먹고 살았냐 물었습니다. 집에 와봐야 뭐래요. 제가 돈 날린 거 알면 아버지는 무조건 대장권에서 일 배우라고 난리였을 텐데. 차라리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되는 대로 먹고 살았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 어이구 한심한 자식. 너도 이제 처자식 생겼으니까 내일부터 당장 대장간에 나와서 일 배워. 그놈의 대장간 일 뭐 좋다고 아들한테까지 물려주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아들도 돌아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대장간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우리 아들한테 투자 좀 합시다. 투자는 무슨. 내가 저놈을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대장간 일 배워. 저는 아들도 아내도 다 헛소리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임신한 며느리 때문에 그냥 용서하고 받아주기는 했지만 사실 아직 아들을 믿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나서 투자를 할지 말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쩌겠어요. 저런 못난 놈도 어쨌든 제 자식이니 사고를 쳤으면 부모인 제가 수습해야죠. 저는 약속한 대로 아들 며느리 결혼식도 올려주고 서울에 번듯한 집도 한 채 사줬어요. 제가 자식이 둘 셋도 아니고 하나인데 이왕 손주까지 생기는 거 좋은 집으로 해주고 싶어 통 크게 해줬습니다. 미워도 핏줄이라 그런지 아들놈이 며느리랑 사는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 쌓여있던 화가 눅놓듯 사라지는 것 같더군요. 아들이라는 놈은 지난 10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일 안 하면 한 푼도 도와주지 않겠다고 해서 억지로 대장간에 나오기는 했지만 써먹을 데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못 본 새에 나쁜 건 다 배웠더군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일 좀 하려고 하면 아들놈은 툭하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대장간이 답답해서 나갔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아들이 나갈 때마다 금고에 돈이 슬쩍슬쩍 비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들 뒤를 밟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싸돌아다니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놈의 새끼가 진짜 별짓을 다 하고 다니더군요. 언제 또 알았는지 시장 골목에 아저씨들끼리 모여 화투나 카드를 치는 하우스 같은 곳이 있었는데요. 이 새끼가 거기를 드나들더라고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이제 처자식도 있는 가장이 어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싶었습니다. 저는 당장 따라 들어가 귀때기를 잡아 끌고 나왔어요. 이 한심한 놈아, 30도 훨씬 넘은 놈이 아버지 돈에 손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도박까지 해? 너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내가 우리 며느리 보기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아파요. 그러니까 대장간 말고 제가 할 만한 일을 좀 하게 해달라니까요. 너 같은 놈이 할 일이 세상에 어딨어? 이 자식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아들놈만 보면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며느리가 똘똘하다는 거예요. 아들놈이 그래도 여자 보는 눈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하기 전에 미용실에서 일했대요. 미용실에 제법 며느리의 단골 손님이 많았다더군요. 제가 옆에서 봐도 애가 싹싹하니 성격도 밝아 가게를 하면 잘할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개월을 고민하다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놈은 영 돈 버는데 소질이 없으니 며느리만 괜찮다면 제가 미용실 하나 내주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아들놈은 눈을 부라리며 난리를 쳤지만 며느리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시어머니 노릇을 하더군요. 멀쩡히 집에서 노는 아들 놔두고 곧 아기 낳을 며느리한테 미용실 차려주면 아기는 누구더러 키우라는 거예요. 누가 키우긴 누가 키워. 돈 못 버는 놈이 키워야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집에서 애나 보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물려받은 땅 계속 손에 쥐고 있으면 뭘 해? 아들한테 미리 좀 물려줘가지고 편하게 살게 해주면 좀 좋아? 아내는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며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졌지만 저는 제 생각이 맞는다는 판단을 했어요. 제가 지난 몇 개월 옆에서 지켜보니 아들놈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안쓰러워서 제가 가진 재산을 다 물려줘도 몇 달이면 다 날려먹을 놈이었어요. 저도 더는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고 있었고 아들 녀석도 이제 아버지인데 언제까지 철딱서니 없이 사고만 치고 다니는 꼴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손주가 태어나고 몇 년은 잠잠했습니다. 철없는 아들 녀석도 자기 새끼한테는 별 수 없더군요. 하루가 다르게 손주가 커가니 아들도 점점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며느리가 운영하는 미용실은 제법 잘 됐습니다. 혼자 하루 종일 서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며느리는 한 번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만 보면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일만 하느라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못한다며 미안해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옛날 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딱 저희 부모님에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만 앞섰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곁에 있어드리지 못한 게 후회되곤 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예뻐서 오히려 더 뭐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도 참 바르게 잘 키웠어요.
사실 손주가 제 눈에는 당연히 천사처럼 예뻤지만 마냥 잘해줄 수만은 없었어요. 혹여나 제 아들을 닮아 어려서부터 싹수가 없을까봐 저는 오히려 더 엄하게 대했습니다. 다행히도 손주는 제 아들이 아닌 며느리를 닮아 머리도 좋고 예의도 발랐어요. 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미용실을 하는 자기 엄마가 바쁘면 옆에서 수건도 개고 청소도 하며 알아서 도와주던 아이였습니다. 가끔 보면 다 큰 자기 아버지보다 의젓하게 보일 때도 있었죠. 제 평생의 걱정거리였던 아들내미도 차차 나이 들며 자기 삶을 찾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좀 놓으려고 하던 그때 또 일이 터졌습니다. 제 아들놈이지만 정말 답없는 녀석이었어요. 이 자식이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버릇을 못 고쳤더군요. 글쎄 이제는 하다하다 불법 도박에까지 손을 댔더라고요. 도박도 도박이지만 합법적인 게 아니라 문제가 컸어요. 거기다 한심한 이놈의 자식이 대형 사고를 쳐놓고는 처자식을 버리고 내빼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마누라 미용실까지 날려먹고요. 무슨 소리냐고요? 글쎄 도박으로 잃은 돈과 여기저기 빌린 돈을 갚겠다고 며느리 미용실 보증금을 빼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거지 같은 자식이 사고만 쳤다 하면 가족들 돈을 가지고 도망치는 게 특기이자 취미였어요. 저는 도저히 창피해서 며느리 얼굴을 못 보겠더군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인간 나가서 또 돈 떨어지면 알아서 들어올 거예요. 속 깊은 며느리는 오히려 제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아들놈을 걱정이라도 할까봐 신경이 쓰였나 보더군요. 제 아들이지만 못나도 정말 못났습니다. 이런 좋은 아내를 두고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싶었어요. 아들은 빚쟁이들 눈을 피해 몇 년을 도망자 신세로 다녔습니다. 저는 아들이 궁금하지 않았어요. 가끔 미용실에 지 처자식을 보러 오는 것 같기는 했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서요.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절대 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놈 무시하고 살라고요. 그렇게 아들과는 다시 또 몇 년 동안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어느새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를 먹었죠. 제 며느리도 벌써 50이 다 돼가고 손주 녀석도 얼마 안 있으면 대학생이 됩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손주 녀석이 대학에도 가고 결혼까지 하는 모습을 과연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건강만 같으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증손주까지 낳는 것을 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밤이면 아들 사진을 꺼내놓고 울기도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못났어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딨어. 우리 새끼는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피도 안 섞인 며느리만 그렇게 싸고 돌아야겠어? 당신이야말로 하나밖에 없는 자식 새끼 그따위로 키워서 장가까지 보냈으면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고 더 잘해줘. 남편 노릇 나비 노릇은 하지도 않고 한량처럼 맨날 떠돌아다니는 자식이랑 헤어지지도 않고 참고 살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 우리 새끼가 한량이라서 떠돌아다녀요? 당신이 한 번을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질 않으니까 애가 집에 정을 못 붙이는 거지. 웃기고 있네. 당신이야말로 그 자식 그렇게 안쓰럽고 불쌍하면 나가서 그 놈이랑 살아. 난 그 자식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80이 넘을 때까지 아들놈 뒤지다거리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자기 손으로 돈 한 번 제대로 벌어본 적 없는 놈이 다 늙은 부모 일절 봉양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재산이나 먼저 달라고 조르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데 누가 예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였는데 웬일로 아들놈이 집에 찾아왔더군요. 몇 년 동안 코빼기도 보이질 않던 녀석이라 저는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나타나 한다는 소리가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게 고맙습니다 한 번 한 적 없던 아들내미가 갑자기 지금까지 너무 잘못했다면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하더군요.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전부 다 후회한다고 하면서요. 이제는 힘없이 쭈글쭈글해진 제 손까지 잡으며 앞으로 저와 아내에게 잘하겠다고 제발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 이제 다 늙었으니 더 좋고 나쁠 게 어디 있어. 내 바람은 딱 하나야. 우리 집 장남이자 기둥인 네가
며느리랑 손주랑 셋이 화목하게 사는 거. 그러기만 하면 내가 지금 당장 눈 감아도 괜찮겠어. 아들은 제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대요. 손주도 이제 대학생인데 자기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되겠냐면서요. 저는 평생에 처음 보는 낯선 모습에 아들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말대로 자기 자식이 저렇게 장성의 성인이 됐는데 다 생각이 있겠지 싶었죠. 그런데 정말 변하기로 하긴 했는지 이래저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자주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전화도 자주 하더군요. 저나 아내의 건강도 걱정된다면서 처음으로 저희를 데리고 건강검진도 다녀왔어요. 저도 저였지만 아내 얼굴이 폈더군요. 거기다가 가장 좋았던 건 아들이 며느리에게 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미용실 문 닫을 시간에 가서 정리도 도와주고 셔터도 내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잘했다 칭찬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노력하다 보면 며느리와의 사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기특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에게 꽃놀이를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며느리와 손주도 데려가자 했지만 아들은 꼭 셋이서 소풍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우리 셋이 소풍 간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저 나이 들기 전에 우리 셋이 한번 소풍 가고 싶어요.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살기 바빴다고 우리 세 식구 소풍은커녕 꽃놀이 한번 가본 적이 없더군요. 8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아들과 아내 손을 잡고 소풍을 간다는 게 가장으로서 미안했습니다. 제 딴에는 아내와 아들에게 언제나 성실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대단하게 잘해준 것도 없는 것 같더군요. 아들은 대견하게도 도시락까지 싸왔습니다. 저와 아내를 주겠다고 과일까지 예쁘게 잘라 먹기 좋게 해왔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꽃놀이도 실컷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메시지 한 통이 왔는데 손주가 보낸 메시지더군요. 저는 반가워서 바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꽃놀이 왔는데 너무 좋다고 다음에 꼭 같이 오자고 말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손주의 메시지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할아버지, 설마 아빠랑 어디 가셨어요? 절대 아빠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 무조건 죽어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한참 핸드폰을 봤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손자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메시지 내용이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그러자 손자가 하는 말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할아버지, 그게 사실은 아빠가 내내 제 컴퓨터를 썼는데요. 검색창에 이상한 게 있어요. 절대 아빠랑 같이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손자가 도대체 뭘 봤는지 놀라서 말을 버벅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우선 손자부터 다독여 진정시켜야 할 것 같아 차분하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손주가 애써 진정을 하며 다시 말을 하는데 들을수록 믿기지 않았어요. 손주 컴퓨터 검색창에 아들이 수면제 구입 방법, 교통사고 사망 시 보험금 수령 금액, 교통사고 중 운전자만 생존 등등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과 부모가 사망 시 자녀에게 재산 상속이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도 계속해서 검색했답니다. 손주 목소리는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너무 미안해 알겠다고 할아버지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주의 말을 듣고도 설마설마 했어요. 아무리 제 아들이 망나니 같아도 부모를 죽이려고 작정하는 놈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은 망나니 정도가 아니라 천하의 개 호로 자식이었습니다. 정말 저와 아내를 죽일 생각이었나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커피를 타왔다며 종이컵에 커피를 한가득 주더라고요. 저는 왠지 먹기가 겁났습니다. 자꾸만 머릿속에 손자가 말한 수면제 구입 방법이 떠올랐거든요. 아들이 준 커피에 수면제라도 들어있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앞에서는 먹는 척만 하고 슬쩍 커피를 바닥에 버렸습니다. 차마 아내에게 건넨 것까지는 버리질 못했고요. 아내에게 도무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런데 차를 타고 몇 분 가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금세 골아떨어졌습니다.
정말 무슨 약이라도 먹은 사람처럼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어머니가 많이 고단하셨나 봐요. 금방 잠드셨네요.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제가 도착하면 깨워드릴게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정말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서웠어요. 아들은 자꾸만 저에게 피곤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눈을 감고 잠든 척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차가 자꾸만 비틀비틀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실눈을 뜨고 슬쩍 앞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아들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놀라서 아들이 잡고 있던 핸들을 잡아 세게 돌렸습니다. 바퀴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소음을 내며 미끄러졌어요. 제가 빠르게 핸들을 돌린 덕분에 다행히 사고는 면했지만 차가 갓길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깜빡 졸았나 봐요. 아들은 연기력이 뛰어났습니다. 정말 자기가 졸음 운전을 해서 실수로 중앙선을 넘은 것처럼 굴더군요. 그 난리가 났는데도 아내는 비몽사몽 눈을 제대로 뜨지를 못했어요. 제 아내는 밖에서 비 오는 소리만 나도 잠이 깰 정도로 잠기가 밝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이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제 아들놈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라는 걸요. 저는 그날 아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늙은 부모 챙기느라 고생 많았다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리고 손주에게도 입단속을 시켰어요. 절대 아무것도 티내지 말라고요. 왜냐고요? 아들놈이라는 새끼가 감히 80 먹은 노인을 물로 보고 개수작을 부리니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더군요. 저는 그날 바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위세척을 받았어요. 그리고 위에서 나온 내용물에 대한 감정도 신청했죠. 얼마 뒤 저의 피해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은 요 며칠 출근하다시피 집에 와서 함께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어딜 놀러 가자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들놈의 눈동자도 보기 싫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빨리 죽이고 싶은 건가 싶어서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는 아들에게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자마자 곧바로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경찰들은 제 아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서로 가주셔야겠어요. 뭐 신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신고? 아버지, 이 사람들 뭐예요? 아버지가 말 좀 해주세요. 경찰관님들, 지금 당장 이 썩을 잡놈 좀 빨리 잡아가세요. 지금도 부모 죽이겠다고 차에다가 세제를 넣어왔다니까요. 그랬습니다. 아들놈은 커피에 수면제를 탄 것도 모자라 매일 아침 집에 올 때마다 저희를 준다고 건강차를 만들어 왔는데 거기에 독성 강한 세제를 매일 조금씩 넣었더라고요. 한번 경험이 있다 보니 저는 아들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모아서 신고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든 성분이 뭔지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증거를 모아뒀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자마자 신고를 했어요. 아내도 처음엔 당연히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은 마음이 약해서 그런 짓을 할 녀석이 아니라고요. 제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정도 증거만 가지고 아들에게 피해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봐야 누가 죽은 것도 아니니 구치소에서 몇 달 살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재산 정리를 싹 다 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가 생각했더니 바로 돈이더군요. 저는 제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며느리와 손자에게 증여했어요. 아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눠주면서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내가 자식 새끼 잘못 키워서 네 인생 망치게 했다. 지금이라도 내 아들놈이랑 이혼해. 네가 이혼해도 나한테는 네가 내 유일한 자식이자 며느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배불러서 왔을 때 아버님께서 결혼식도 해주고 집도 사주신다고 했을 때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아버님 보고 결혼한 거지 그 인간 보고 산 게 아니에요. 제가 아버님께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데요. 아들놈이야 구치소에 가든 감옥에 가든 상관없었지만
이 일로 며느리와 손주를 못 보게 될까봐 저는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어떻게 하든지 다 믿고 따라주기로 했어요. 저는 아들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건 다 신고했습니다. 제 돈을 훔쳐간 것부터 불법 도박을 한 내용, 그리고 부모인 저와 아내를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정황까지 모조리 다 신고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아들은 지금도 구치소에 있어요. 제가 고소한 내용이 워낙 많아서 구치소 안에서도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소장들 사이에 제가 쓴 편지도 한 통 넣었어요. 범죄자 새끼에게는 10원도 한 푼 줄 수 없어서 네 이름은 호적에서 아예 파버렸으니까 절대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라. 혹여나 내 말 무시하고 내 며느리나 손주 앞에 나타날 날에는 내가 가진 모든 걸 걸어서라도 다시 감옥에 넣어버릴 거다. 변호사 말이 아들은 교도소에서 한 4, 5년은 있다 나올 것 같다고 하더군요. 무슨 법이 부모를 죽이려고 한 자식 새끼를 멀쩡히 살려두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 아들 새끼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사실 꽃놀이를 다녀오던 그날 차 안에서 제 아들놈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아내는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저와 며느리가 옆에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손주도 대학 다니며 열심히 살고 있고요. 못난 자식 하나 때문에 평생을 마음 졸이며 살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을지도 모를 제 인생은 제가 아끼는 사람들만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 걱정만 너무 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돌보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기나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오늘 저의 인생에서 가장 속상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하지 못했던 서러운 제 시집살이 이야기예요. 먼저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전 바닷가가 있는 큰 도시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해산물 시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바로 바닷가에서 유명한 품목인 어묵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어묵 브랜드들도 생기고 했지만 아버지가 일을 하실 당시에만 해도 그냥 시장에서 조기, 전갱이, 갈치 등의 생선살을 치대어 밀가루와 함께 사람이 일일이 튀기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채소도 조금 넣고요. 튀긴 음식이라 보관이 용이하고 먹으면 배도 든든해서 아버지의 장사는 제법 잘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살던 도시가 워낙 어묵으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직원들을 차차 늘리고 직원들이 빠른 손놀림으로 일을 했지만 1980년대에 들어 도시화를 겪으면서 아버지는 나름 공장시설을 도입하시게 되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보고 싶으셨던 거죠. 물론 시설을 갖추는데 돈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도였고 그만큼 장사는 더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런 집에서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저는 아버지의 덕분으로 유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크게 부족한 것이 없었고 그저 달리기 하는 것을 좋아하는 말괄량이 소녀였죠. 어린 시절 매일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아버지 공장으로 놀러 갔는데 저는 공부보다 뭔가 공장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많은 생선의 살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어묵튀김으로 변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아버지도 재미있어 하는 저를 굳이 오지 말라고 말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항상 퇴근하시는 길에 쫄래쫄래 따라가는 저에게 제일 큰 어묵 하나를 먹으라고 쥐어주시곤 했어요. 그 어묵은 아버지가 손수 방금 튀긴 것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저녁 노을을 보며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어머니는 맛있는 반찬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아버지와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당연히 대학을 진학하는 오빠와 언니 뒤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께 공장에서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학이야 필요하면 나중에 갈 테니 우선 어묵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이죠. 그때는 왜 그랬는지 공장 직원분들과도 너무 친하고 그래서였는지 대학을 가는 것보다 공장에서 어묵을 만들며 아버지를 돕고 싶더라고요. 당연히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며 처음에는 역정을 내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묵 만드는 것 좀 배워보고 그냥 월급 많이 안 주셔도 되니까 재미삼아 왔다 갔다 하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얼른 대학 가고 좋은 집에 시집 가야지라는 소리를 귓등으로 들으면서 20살부터 공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버지의 사업이 힘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IMF의 여파가 있었죠. 그 시기를 어떻게 잘 넘기나 싶었다가 아버지는 그만 공장까지 남에게 넘기게 되어 다른 어묵 공장으로 취직을 하시게 된 것이죠. 오빠와 언니는 대학을 다 졸업해갈 무렵이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리자 대학을 가지 않고 아빠 공장 일을 돕던 저는 하루아침에 고졸의 무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역시 일단 할 줄 아는 게 어묵 만드는 일이다 보니 어묵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은 저의 상황에 대해 많이 안타까워하시며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바로 대학 갈 준비를 하라고 재수학원에 보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몇 년을 어묵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어요. 제가 자주 가서 점심을 해결하던 샌드위치 가게 점장이었던 남편이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것이었죠. 저는 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과 훈훈한 외모를 보고 호감을 가지던 차였기에 데이트를 즐겼는데 막상 만나보니 사람이 생각보다 더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결심했죠. 그리고 드디어 저는 남친의 부모님, 즉 예비 시부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한정식 집에 도착해서 화장실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막 남친의 가족분들이 있는 룸으로 향하려는 그때 손을 씻으며 전화를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렇다니까? 고졸이라고 고졸. 원 마음에 안 차서. 아니 학벌도 없고 어묵 공장에서 일한다니 우리 아들만 괜히 돈 벌어오느라 고생하는 건 아닌지. 아들이 좋다니까 시키긴 하는데 영 마음에 들진 않지. 저는 순간 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저 전화의 주인공이 저의 예비 시모 같더군요. 고졸이라고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을 처음 들어서인지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문소리가 들리고 그 전화를 하셨던 분은 나가신 것 같아서 저는 조심스레 손 씻는 곳으로 나가보았어요. 그리고 화장실 거울을 보며 애써 눈물을 닦았습니다. 바보같이 울지 말고 더 당당하게 고졸이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열심히 잘 키워주셨는지 보여주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댁 식구들을 만나러 갔죠. 막상 얼굴을 보자 화장실 통화의 주인공이 예비 시모인지 아닌지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굉장히 점잖고 교양이 넘치셨거든요. 저는 혹시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지레 겁을 먹은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두 분은 저를 안쓰러워하시며 부모님 이야기도 다정하게 물어보시고 결혼에 대한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죠. 저는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기쁜 마음을 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알아서 신혼집을 마련할 테니 혼수만 간단히 채우라고 예단이다 뭐다 그런 거 할 필요도 없다면서 결혼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가전제품 큰 것들만 마련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처음에는 대학 갈 준비도 안 하고 무슨 어린 나이에 결혼이냐고 반대를 하시다가 제 남편을 보시고 나서는 사람이 생각보다 속도 깊고 성실해 보인다면서 샌드위치 가게 점장까지 벌써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주셨어요. 저는 결혼해서도 아기를 바로 가지지 않고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결혼을 허락받게 되었죠. 저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제가 생각하는 느낌의 결혼식을 하고 싶어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저는 5월의 신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든파티 느낌이 나는 결혼을 하고 싶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야외 식장이 필요했습니다. 생화도 많이 필요했고 정원이 있는 결혼식장을 찾아야 했고 혹시 결혼식장이 아니라 장소를 대여한다면 야외 출장 뷔페도 알아봐야 했죠. 혼자 품을 팔다가 도저히 안 돼서 웨딩 플래너와 열심히 상담하며 식장도 잡고 웨딩 촬영도 하면서 특별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애썼죠. 양가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고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일본 오키나와로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오키나와는 미군 주둔지여서 스테이크가 유명했는데 아직도 거기 가서 남친에서 남편이 된 것을 축하하면서 둘이서 남편은 맥주에 스테이크를, 저는 주스와 스테이크를 먹었던 것이 눈에 아른거릴 만큼 저에게는 행복한 기억입니다. 날씨도 좋았고 분위기도 좋았고 모든 것이 행복했어요. 해변에서 수영을 하는데 그 순간 얼마나 행복한지, 이 사람과 살면서 항상 이런 기분으로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결혼 생활은 1년간 무던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독서실을 끊어서 대학 입학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남편은 매일 출근을 했죠. 그런데 제가 막 대학을 붙어서 입학 준비를 하려던 찰나 남편은 샌드위치 가게 점장 일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이제 내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면서 계속 가게를 그만둘 꽁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심 불안해진 제가 그만두면 뭘 하고 살 거냐고 물어도 남편은 그저 미천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만 했어요. 저는 당장 저도 대학을 다녀야 하는데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잘 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의 말을 하니 남편은 제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못 믿는 거냐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자기야, 잠깐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사업 구상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 샌드위치 가게 일 그만두고 브런치 레스토랑 차리고 싶다며. 그 준비 때문에 소개받은 식당이 있어서 가서 3개월간 일을 일단 배우고 나서 오픈 준비를 해서 차릴까 해.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운명 공동체 아니겠어? 자기 부모님이 대학 등록금 하라고 돈 주신 거 있지? 그거 일단 자기 대학 가는 걸 좀 미루고 내 사업 자금에 보태면 어떨까? 뭐라고?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식당을 오픈하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지 세상에 우리 부모님께서 저 대학 등록금으로 마련해 주신 돈을 탐내는 거 있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성실하고 일밖에 모르는 남자라 그런 점이 좋아 보여서 결혼한 것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답시고 저를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요.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을 제가 남편 사업에 보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마음이 안 내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건 좀 힘들겠다고 말했어요. 그 돈은 우리 부모님 돈이고 내가 공부하기를 바라고 주신 돈이기 때문에 건드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당신 정말 섭섭하게 말한다. 나는 내 사업이 잘 되면 자기 호강시켜줄 생각밖에 없는데 자기는 네 돈, 내 돈 따지고 있네. 알았어. 내가 부족한 돈은 그러면 형들한테 빌려보든지 엄마 아빠한테 말해볼게. 이래서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나 봐, 여보. 남편은 한동안 그 일로 화가 나서 저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대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어묵 공장을 하다가 망하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 돈이 무한정 든다는 것과 마냥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운과 노력이 모두 받침이 되고 시기를 잘 만나야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남편은 위로 형 2명이 있었는데 결국 부족한 사업 자금은 형들에게서 빌렸다고 들었어요. 시부모님도 얼마를 보태주셨고요. 그렇게 시댁의 지원을 받아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브런치 레스토랑을 오픈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식당을 오픈한 그 해에 대학을 진학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각자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남편은 당시에는 생소한 메뉴였던 술안을 메뉴에 넣기도 하고 이태원에서 일을 배워 그런지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유럽 쪽 메뉴들을 가지고 와서 메뉴로 내놓아서 나름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메뉴들을 선보이다가 남편이 만든 수제버거가 너무 반응이 좋아서 수제버거 전문점으로 가게 컨셉을 바꿨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될 줄은. 혹시 맥도날드 버거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만 4세 여아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그 부모가 발병의 원인이 당일 먹은 햄버거라고 주장하며 맥도날드를 고소하여 논란이 된 사건인데요.
여자아이가 걸린 이 병은 신장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생명에 지장을 주는 병이라고 하는데 당시 맥도날드에게 덜 구워진 패티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요? 저희 남편의 가게는 수제버거 가게였죠. 가게의 매출은 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버거 자체를 기피하기 시작한 거였죠. 뉴스에서도 확실하게 햄버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여론이 무척 안 좋아지면서 사람들은 아예 버거 가게 자체를 방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 대출을 끼고 시댁 식구들의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해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차에 이런 일이 터져버려 남편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죠.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아등바등 노력하던 남편은 결국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 돈까지 다 여기저기서 빌리고 제2금융권 그리고 사채까지 손을 뻗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게를 접지 않고 끌고 가다 보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저희가 살던 집도 담보를 잡힌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나 햄버거병의 여파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동안 남편은 빚이 그렇게 쌓여간다는 것을 저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혼자 머리를 부여잡고 끙끙대며 밤마다 소주를 마셨어요.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달랑 편지 한 장을 남겨두고 남편은 헛개비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이 출근한 줄 알았던 저는 그날 밤이 되어서야 남편이 우편함에 넣어둔 편지를 발견했어요. 자기야, 나 아무래도 빚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아는 분이 돈벌이 할 수 있는 일을 소개해 주신다니까 좀 멀리 다녀올게. 배를 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혹시 빚쟁이들이 연락 오면 그냥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혼할 거라고 해. 상황 좀 나아지면 연락할 테니까 형들한테도 잘 좀 말해주고. 편지에는 자기 사정만 일방적으로 적혀 있었고 어디를 가는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것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죠. 그렇게 저는 남편의 행방불명과 함께 가게는 망하고 남편의 빚 때문에 시달리는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학도 휴학계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찾아왔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가끔 가던 시댁 역시 저에게는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들의 돈이 알고 보니 다 합쳐서 1억이 넘게 물려 있었는데 남편이 언제까지 갚겠다고 해놓고는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아주버님과 형님들 그리고 어머님의 눈초리가 곱지 않았어요. 특히 그래도 부모니 어머니는 아들을 안쓰러워하는 거라도 있었는데 어찌 보면 피가 섞이지 않은 인척 사이인 형님들의 경우는 정말 노골적으로 저를 갈구는 식으로 구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제사가 있을 때마다 당연한 듯이 저는 아침부터 불려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장보기부터 시작해 모든 노동을 하루 종일 파김치가 되도록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쯤이 되면 형님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제서야 나타나시거나 혹은 직장일이 바쁘다고 안 오시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죠. 시부모님 생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신 음식 준비를 위해 저는 심지어 생신 전날부터 시댁에서 자고 새벽부터 음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부엌에는 산더미 같은 일거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도 그래도 생신인데 아들은 연락도 안 되고 속상하실 것 같아 제가 남편의 몫까지 하고자 성심성의껏 어머님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미역국도 퍼서 나르고 전도 뒤집고 또 나물도 무쳤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하시면서 잔소리도 하고 저를 타박도 하셨죠. 그래도 저는 그런 어머님을 좋게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음식을 하시면서 어머님은 당신이 아들을 걱정하시고 그리워하며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넋두리의 끝은 항상 저였습니다. 아휴, 우리 막내 어디서 밥이나 잘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속상할까. 그렇게 열심히 오픈 준비를 했는데 빚쟁이에 쫓겨서 발이나 뻗고 자는가 모르겠구나. 그러게요, 어머니. 통 연락도 없고 어디 있는지 저도 답답하네요. 너는 대학 잘 다니고 있니?
그냥 고졸인 채로 결혼했으면 그대로 살지. 또 무슨 대학을 간다고. 그때 그 등록금 좀 네가 사업 자금으로 내줬으면 이렇게까지 우리 애가 고생했겠니? 형들한테 빌린 돈은 또 어쩔 거야. 아휴, 내가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볼라치 없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아니, 돈도 안 보태놓고 네가 힘들니 뭐가 힘드니? 그나저나 두 집 다 애들도 있고 돈도 빠듯한데 진짜 네가 형님들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고 계속 차려야 된다. 돈 갚을 때까진 말이야. 납작 엎드리라고. 알겠니? 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그런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형님들 심기를 거스르지 말고 되도록 집안일은 다 하도록 하라고 당부를 하시는 거였어요. 돈도 없고 지금 당장 빚을 갚을 수도 없으니 일이라도 해야지 뭐 어쩌겠냐고요. 저는 그런 말들이 듣기 싫고 너무 귀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한편으로 틀린 말도 아니다 싶었기에 참고 견뎠습니다. 제사를 지내던 날 어머니의 걱정인지 구박인지를 들으며 정말 허리가 펴지지 않을 정도로 고된 노동을 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친정에 알리고 그냥 이혼할까 싶다가도 차마 이런 처지에 있는 남편을 버리고 가는 것만 같아서 조금만 더 견뎌보자며 나 자신을 다독였어요. 우리 시댁은 제사며 생신이며 김장이며 행사가 많은 곳이었는데 언젠가부터 형님들은 당연한 듯이 모든 노동을 저에게 미루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을 하지 않으시거나 다 끝날 무렵 얼굴만 디밀기 시작했습니다. 김장할 때는 정말 제가 크게 다칠 뻔했어요. 여보세요? 바쁘니? 네, 안 바빠요, 어머니.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다름이 아니라 너 지금 좀 올 수 있니? 내가 할 일이 생겼는데 나 혼자 못할 것 같아서 말이야. 네? 네, 알겠어요, 어머니. 저는 그 길로 어머님 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달려간 곳에는 커다란 다라이들이 바닥에 펼쳐져 있고 새빨간 양념과 산더미 같은 배추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유, 오늘 김장을 하기로 했는데 손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말이야. 다른 분들은요? 니네 형님들은 다 일이 있다는구나. 좀 이따 저녁 시간에 김치 받으러 들른다고 하던데. 그냥 사 먹자는 거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 너만 있어도 되지 뭐. 안 그러냐? 얼른 배추에 양념 좀 묻혀보렴. 저는 그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젓갈 냄새와 김치 양념 냄새에 쩔어 김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온몸에는 파스가 붙여져 있을 정도로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하루 종일 김장을 하니 나중에는 눈앞이 어질어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양념통을 들고 배추더미를 향해 가다가 양념통을 그만 엎지르고 말았어요. 철푸덕 저의 온몸은 양념으로 엉망이 되었고 저는 너무 아파서 바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너 일 좀 똑바로 못하니? 아이고 일을 어째, 아까운 양념을. 아이고 얼른 일어나지 못해? 네 어머니, 저 팔 좀 잡아주시겠어요?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그렇게 집에 돈 사고를 쳤으면 일이라도 입댈 것 없이 잘해야지. 도대체 넌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니?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양념 범벅이 되어 온몸이 아픈 저에게 어머니는 구박을 퍼부으셨어요. 제가 남편 사업에 협조하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되었다는 둥 입만 열면 모든 비난은 저에게로 향했죠.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찌된 일인지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함께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직장을 다녀오신 모양인지 정장을 입고 핸드백을 메고 거지꼴이 된 저를 바라보고 있는 형님들. 어머, 동서, 그게 무슨 꼴이야? 넘어진 거야? 아유, 아프겠다. 근데 동서, 모양이 꼭 무슨 양념 닭다리 같아. 시뻘건 게. 두 분은 제 모습이 웃겼는지 박장대소를 하시더군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화장실로 가서 몸을 씻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제사, 김장 말고도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여름 휴가였어요. 시댁은 무슨 고집이신지 여름 휴가만은 항상 다 같이 가야 한다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요. 평소 시댁 행사에 잘 도망다니는 형님들이라도 휴가는 절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없이 3번 정도를 여름 휴가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출발하면서부터 저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큰형님네는 아이가 2명이 있었고 둘 다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형님네는 아이가 3명이 있었는데 제일 어린애는 막 3돌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5명이나 되니 모이면 정신이 없었어요. 계속 뛰어다니고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형님들은 제가 나타나면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들 돌보는 일부터 모든 음식 준비까지 저에게 다 일임을 하시고 자기들끼리 커피를 마시러 가버리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아주버님들 역시 남편이 돈을 갚지 않고 사라진 이후 저에게는 거의 말도 붙이지 않고 저를 유령 취급하셨죠. 시어머니도 역시 무슨 일만 있으면 저를 시키기 바쁘셨고요. 한 번은 제가 아이들 5명을 돌보다 보니 한 명이 까불다 넘어져 무릎이 까졌는데 그때 진심으로 둘째 형님이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동서, 좀 신경 써서 애들을 봐야지. 여기가 계곡이라 돌도 있고 애들은 눈 떼면 다친다고. 우리 애 무릎에 흉지면 어떡할 거야? 죄송해요, 형님. 근데 제가 애를 안 키워봐서 잘 챙기려고 해도 잘 안 되네요. 동서, 우리 돈 떼먹어 놓고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떼워야지. 정신 좀 차려. 네, 죄송해요, 형님. 저는 그렇게 여름 휴가마다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가끔은 시어머니의 남동생분인, 그러니까 제 남편 입장에선 외삼촌네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오면 총 인원이 20명이 될 때도 있었는데 그 음식 준비도 저 혼자 다 도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주로 계곡에 가서 텐트를 치고 하루 종일 놀았는데 점심 식사 20인분을 혼자 준비하는 것은 마치 전쟁과도 같았죠. 저는 그 전날부터 국을 미리 만들어 놓고 밑반찬도 하루 종일 만들어서 가지고 갔고 최대한 음식을 준비해 가서 빠르게 차리려고 하는데도 20인분이나 되다 보니 시간은 2시간은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치우는데 1시간은 걸렸고요. 다른 형님들은 알록달록한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사진을 찍으며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동안 저는 집에서 입던 늘어진 티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정말 말 그대로 식모처럼 계속 불 앞에 서서 음식을 만들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고 아이들 다치지 않을까 챙기고 식사 준비를 마치고 겨우 좀 쉬려고 하면 디저트를 드시면서 저보고 애를 보라고 하시니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날 밤이면 저는 연락도 되지 않는 남편 옛날 폰번호에다가 욕을 잔뜩 써놓곤 했어요. 야, 이 자식아. 도망을 갈 거면 나를 데리고 가든가 이혼을 하고 가든가. 나 혼자 이 모진 구박을 어떻게 버티라고. 정말 성실한 거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정말 연락 안 되니 너무 답답하다.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건 아니지? 제발 연락 좀 해줘, 자기야.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주로 이런 내용의 문자들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날이 갈수록 굴뚝 같아졌지만 도대체 연락이 돼야 이혼을 해도 할 텐데 참 남편이 야속하고 또 야속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잠 못 이루는 밤이 들어가고 저는 입맛을 잃어 살도 5kg나 빠졌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친정에도 잘 가지 않았어요. 살이 빠진 저의 초췌한 얼굴을 보면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마트 일을 다니면서 저는 사람도 잘 만나지 않고 저의 쾌활했던 성격을 잃어갔습니다. 뭐랄까, 식물로 치자면 말라 비틀어진 모습이 되어갔다고나 할까요? 마트에서 같이 일하던 김씨 아주머니가 제 모습을 보다 못해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군요. 세댁, 요새 무슨 일이 있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아직도 남편이 연락도 안 돼? 예전에 밥을 먹으면서 답답한 마음에 슬쩍 제 사정을 털어놓았더니 걱정이 되셨나 보더라고요. 네. 요즘 입맛도 영 없어 보이고 우울증 걸린 거 아니야?
내가 실은 몇 년 전에 모든 일에 너무 의욕이 없어서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거든. 병원 추천해 줄 테니까 한번 가봐. 이러다 죽겠어. 응?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정신과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큰 정신병이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 들었지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지금 제 상황에서 더 나빠질 것은 없을 것도 같았죠.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은 제가 생각한 쌀쌀맞은 의사 선생님의 느낌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인자한 인상의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뭐든 좋으니 해보라고 하셨죠. 저는 저도 모르게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다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휴지를 내밀며 말씀하시더군요. 환자분이 힘들다고 느끼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이 시댁 식구들한테 죄책감 느끼고 혼자 모든 걸 다 하지 않아도 돼요. 먼저 나 자신부터 돌보고 하고 싶은 말은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힘든 상황일수록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해야 해요. 저는 선생님의 모든 걸 다 해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와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위로가 되는 말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남편의 과오까지 내 몫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떠맡으려 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면 되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무책임하게 빚을 지고 저한테 수습을 떠넘기고 사라진 것처럼 저 역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었죠. 그걸 제 짐으로 지운 것은 그냥 시어머니와 형님들이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저를 괴롭힌 것이었어요. 저는 마치 머리를 누군가에게 한 대 맞은 듯이 모든 것이 갑자기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연락이 되든 말든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시댁의 불합리한 처사에 내 목소리를 내도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자 조금 의욕도 생기고 식욕도 생기는 듯 했습니다. 하루 중에 나 자신을 위해 뭔가 소소한 일을 하는 시간도 가지기로 했어요. 30분 정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죠. 주로 산책을 하거나 부모님과 통화를 하거나 또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어요. 그리고 항상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견디지 말자. 이렇게 매일 하다 보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것을 심플하게 생각하니 세상에는 즐거운 일도 많고 하루하루 느낄 수 있는 작은 즐거움들이 많았죠. 한동안 시댁에서 행사가 있어도 저는 친정에 일이 있다며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시는 듯 했지만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제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드디어 지옥의 여름 휴가가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아무 연락도 되질 않았어요. 저는 이번 휴가는 아예 안 갈 작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셋째야. 우리 이번 주말에 늘 가던 계곡으로 휴가 가기로 했다. 동생네도 온다고 하니까 20인분 음식 준비해 오렴.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올해는 휴가 참석 못할 것 같아요. 뭐? 아니 왜? 저도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어머니. 이혼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할게요. 남편이라고 몇 년째 연락도 안 되고 제멋대로인데 저도 이제 지치네요, 정말. 네가 인간이냐? 네? 네가 사람이냐고? 네가 친정서 받았던 돈 그거 보태줬으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형들한테 그런 취급받을 일도 없었잖니. 어떻게 요만큼도 미안해하는 게 없어? 됐고 이혼을 하든 말든 내가 첫째 둘째 눈치를 얼마나 보는데 네가 안 오면 음식을 그러면 다 늙은 내가 하란 말이니? 너네 집에 돈 뜯긴 큰애 둘째가 하란 말이니? 잔말 말고 당장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면 와! 뚝! 어머님은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퍼부으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차피 이런 대접을 받을 거 그동안 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고생을 했는지. 저는 그냥 안 간다고 말하려다가 이대로는 분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저 나름의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인스턴트 식품을 잔뜩 싸서 캐리어에 넣었어요.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을 20인분 샀습니다. 콜라도 잔뜩 샀죠. 그리고 집에 있던 구명조끼를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근사한 수영복도 하나 샀죠. 그리고 대망의 여름 휴가 날이었습니다. 왔니? 다들 배고프니까 점심 준비부터 하거라. 네, 저기 도시락 사다 놨으니 하나씩 드시면 돼요.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좀 차갑긴 하겠지만요. 그럼 저는 물놀이 하러 다녀올게요. 저는 도시락을 쌓아둔 곳을 가리키면서 미소를 띤 채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몇 번을 갔어도 발 한 번 담궈보지 못했던 계곡물은 정말 시원했어요. 그동안의 서름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저만의 망중한을 즐기고 있을 때 형님 두 분이 제 곁으로 다가오시더군요. 동서, 음식이 저게 뭐야? 이제 막 나가기로 한 거야? 형님, 저도 계곡물에 몸 좀 담궈보려고요. 식모도 아니고 계속 일만 할 순 없잖아요. 참 뻔뻔하다. 돈도 없는 년이. 그런 거라도 해야지.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아니야, 그냥 어이가 없어서. 어느새 옆에 다가온 시모 역시 형님 둘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더군요. 저는 순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곡에서 나온 다음 냅다 큰형님 멱살을 잡고 물속으로 던져버렸어요. 오랫동안 공장 일을 했고 또 바닷가 출신이라 수영도 잘하던 저의 힘에 형님은 찍소리도 못하고 계곡에 풍덩 빠져버렸죠. 어머, 뭐 하는 짓이야?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둘째 형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모까지 계곡물 맛을 보여드렸어요. 풍덩 풍덩. 아유, 사람 살려! 동서! 제가 있던 곳은 계곡의 한쪽이라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세 분이 빠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세 명을 보며 통쾌하게 웃다가 가지고 온 구명조끼를 한 명에게 던져준 다음 수영을 해서 나머지 두 명도 건져주었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깊은 물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얕은 물이라 다시 셋을 건져내는 것은 쉬웠습니다. 세 사람은 그야말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온몸을 떨면서 저를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더군요. 특히 시모는 너무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턱 벌린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얄미운 세 명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님들, 저는 이제 제 잘못이라고 자책 안 하고요. 행복하게 살기로 했어요. 부당하게 시키는 모든 시집살이 노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이혼을 해도 괜찮고요. 그 부분은 행방불명된 남편이 연락이 온다면 정할 테니 이제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오늘 일찍 가보겠습니다. 컵라면하고 콜라 많이 있으니 도시락 먹고 저녁은 컵라면 드시면 되겠네요. 그럼 즐거운 휴가 되세요. 그렇게 저는 벙쪄있는 세 명을 등 뒤로 두고 당당하게 걸어서 그 지옥 같은 여름 휴가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시댁과 거의 연을 끊고 살고 있죠. 마트 일을 계속하다가 저를 걱정해 주셨던 김씨 아주머니께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가게를 차리신다고 해서 저도 그 가게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 매니저 자리를 주셔서 저는 갑자기 카페 매니저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죠. 우리 카페는 커피도 팔았지만 떡꼬치나 인절미 그리고 전통차들이 인기가 있어서 저는 제가 예전 어묵 공장에서 일했던 기술을 살려 어묵 꼬치 세트도 출시하는 등 메뉴 개발에도 참여했어요. 그렇게 제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2년여 시간을 보낸 끝에 최근에서야 남편이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촌으로 내려가 신분을 감춘 채로 한참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주변 지인들 빚도 조금씩 갚고 정말 급한 빚은 파산 신청도 하고 해서 많이 해결했다며 남편은 그동안 미안했다고 다시 잘 시작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무책임했고 시댁은 너무 저에게 모든 잘못을 추궁했죠. 그 과정에서 조금의 인간미 있는 배려나 걱정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주버님에게 빌린 돈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고 고통을 겪었는지 아마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나는 다시는 그 인간들 얼굴 볼 생각 없으니까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이혼해줘. 당신이 유책 배우자인 건 알고 있지? 여보, 미안해. 아니, 사과하지 마. 당신은 배우자라고 하면서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남아있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그냥 내 인생에서 깔끔하게 사라져줘. 그렇게 저는 몇 번이나 저를 붙잡고 매달리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었어요. 아이가 있으면 이혼을 해도 계속 보면서 지내야 한다고 하니까요. 저는 그럴 자신이 정말 없었거든요. 너무나 괴롭고 또 괴로운 시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가, 잘 있었니? 셋째한테도 연락 받았다. 기어이 이혼을 해야겠니? 어머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때는 내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너라도 좀 뭐라도 하는 신용을 하면 다른 며느리들 앞에서 내 체면도 서고. 어머님 아들이 사고친 걸 제가 왜 수습해야 돼요? 그것도 무슨 식모도 아니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요. 아직도 비가 오면요, 삭신이 쑤셔요. 하도 어머님 덕분에 혹사를 당해서요. 미안하다.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이제 와서 그러셔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이미 버스 떠났다고요. 어머님은 이제서야 제가 아쉬운지 저에게 매달리시더군요. 사람들은 참 왜 뒤늦게 항상 후회를 하고 미련을 둘까요?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뭐든 해보려고 노력할 때는 모두가 절 외면하고 알아주지 않더니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니 아쉬워서 붙잡네요. 그냥 호구 노릇 해주던 사람이 이젠 안 한다고 하니까 아쉬운 심리인가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대체 왜 그러시는지 아시나요? 있을 때 잘하라는 그 말을 왜 귀담아 듣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저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식당 일을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휴학했던 학교에 다시 문의해서 복학을 했죠. 나이가 들어버려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취업에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친정 부모님과 했던 약속이고 또 저 자신을 위해 필요한 일이기에 학업을 마치기 위해 열심히 레포트도 쓰고 시험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저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혼 스토리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어떤 순간에도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